안녕하십니까. 첼시 토크입니다. 저는 웹스터. 저는 헤비차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최근 있었던 아스날 원정 경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1대0으로 패배하면서 사실 아스날이 지금 첼시보다는 체급이 높은 팀은 맞는 것이고 1대0이란 스코어 자체만 놓고 보면은 과연 첼시가 그렇게 못한 것이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 실망스러운 구석이 또 많았거든요. 네. 첼시가 사실 거의 힘을 못 썼어요. 90분 내내. 전반전은 많이 밀려서 1대0으로 끝난 게 거의 다행이라고 봐도 될 정도였고, 후반전에 주도권을 좀 잡아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렇다 할 기회를 못 만들고 패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첼시가 지금 이빨이 빠진 상태로 약간 잇몸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마레스카가 어떤 접근을 들고 나왔고 또 이것이 또 경기에 어떤 영향이 있었고 또 선수들의 개개인의 활약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봅시다. 일단은 이번 경기 마레스카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다고 봤거든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이번 경기 아스날의 핵심은 사실 메리노의 활용이잖아요. 메리노가 펄스9처럼 내려올 때 첼시는 기존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인 맨투맨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선수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선택지를 소거하는 그런 접근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제 평상시와 같으면 이제 메리노처럼 펄스9 운영을 하는 팀을 상대했을 때 첼시 센터백들이 코리일이라든지 뭐 토신 이번 경기에서 바디아실 같은 선수들이 그 선수를 하프라인 지역까지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선택지를 좀 원천 봉쇄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식으로 경기를 운영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센터백들이 좀 의도적으로 소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실상 메리노에게 공간을 허용하면서 아스날이 어느 정도 리드를 좀 쥐게 해줬어요. 네, 특히 전방에서 압박을 할 때도 이제 코렐과 바디아실이 가운데 있었잖아요. 라야 쪽에서 전방으로 그 한 번에 투입되는 볼도 따라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무르는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는 운영 자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이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미드필더들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 리스 제임스 선수가 거의 라이스를 맨마킹 하듯이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더들이 좀 엉덩이를 뒤로 뺄 때는 중앙에서 좀 박스를 형성해 주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카이세도와 제임스가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끌려다니고 중앙 공간을 노출하고 또 그 위치로 메리노가 펄스나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조금 첼시 입장에서는 힘들었던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마레스카에 대해서 좋은 말도 많이 했지만 비판하는 부분이 항상 지역 방어적인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첼시의 지금 조직력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해 왔고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맨투맨이랑 지역 방어의 혼합 형태이잖아요. 맨투맨으로 아예 선택지를 소거하면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운영도 아니고 엉덩이를 빼고 뒤로 물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드필더 선수들은 맨마킹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맨투맨 형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면서 공간은 공간대로 허용하고 또 주도권은 주도권대로 내주고 그러면서 첼시가 뭐 이렇다 할 만한 뭐 탄탄한 지역방어를 구축하지 못했던 점이 이번 경기의 패인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비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공격으로 전환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숫자가 많이 이제 후방 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볼을 탈취한 후에 이제 소수로 역습을 하냐. 소수로 역습을 하는 경우에는 뭐 두세 명의 굉장히 좀 능력치가 전환 상황에서 능력치가 좋은 선수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과거에 뭐 아자르, 코스타, 윌리안 이런 선수들에게서도 볼 수 있듯이 소수로 역습을 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기동력입니다. 하지만 첼시의 전방에는 뭐 은쿤쿠, 산초처럼 기동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수로 역습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마레스카는 기존에 5명으로 공격을 하는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볼이 없을 때는 엉덩이를 뒤로 빼지만 볼을 되찾았을 때는 다시 뭐 3-2-5 구조를 만들어서 5명으로 공격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체계를 유지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좀 국면의 전환에 있어서 쿠쿠레아가 좀 큰 역할을 맡았어요. 수비를 할 때는 최후방으로 물러서 있지만 볼을 탈취한 후에 공격으로 전환할 때는 쿠쿠레아가 아예 윙어처럼 동선을 가져갔거든요. 하지만 쿠쿠레아 역시 기동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도 아니고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선수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첼시는
공격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답답했고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뭐 지역 수비 체계가 불안했던 것은 마레스카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선수단 퀄리티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잭슨이랑 마두에케처럼 전환 상황에서 좀 강점을 보이는 선수들이 기동력이 있는 선수들이 좀 빠져있는 와중에 파머까지 없지 않았습니까? 좀 이런 어려움들을 좀 겪었다고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진된 위치에서 5명에서 공격을 할 때도 사실 산초를 제외하고는 또 볼을 머금어주면서 주변 동료들의 움직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선수도 없었고, 또 산초 같은 선수가 볼을 잡고 있을 때도 선수들의 좀 움직임이 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박스 장악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박스 안으로 진입 자체가 거의 되지 않았고, 박스 안 터치 수가 거의 아스날이 첼시의 5배에서 10배 가까이 될 정도로 그런 좀 계속해서 겉도는 그런 공격을 보여준 첼시였습니다. 계속해서 아스날에게 점유율을 내줬지만 이게 후반 30분 정도 지나면서 첼시가 좀 주도권을 가져오는 양상이 분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첼시가 좀 보여준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뭐 볼 소유 능력은 좀 좋게 볼 만한 부분이었어요. 다만 첼시가 이렇게 지공 상황으로 돌입을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가 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문제겠죠.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계속해서 지적해왔던 좀 박스한 옵션의 부재. 네투가 최근 뭐 준수한 활약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는 뭐 와이드 오버로드 전략? 측면으로 이제 돌아 뛰어나가는 움직임이 좋은 선수이지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나마 이제 로우 블럭을 해체하려면 뭐 측면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라든지 뭐 중앙을 관통하는 좀 그런 과감한 패스 찌르기 이런 좀 옵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첼시가 사실 라인을 깨는 패스가 몇 번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기회로 연결되지는 않았고 뭐 쿠쿠레아가 이번에는 인버티드 풀백이 아니라 비대칭 풀백으로 경기를 운영했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파괴력 또한 기대하기 힘들었고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봤던 장면이 네투가 전반 38분경 그 우측면에서 횡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은쿤쿠랑 원투 패스를 시도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정지 상황에서 좀 좌우로 좀 볼을 치고 밀고 들어오면서 박스에서 좀 균열을 만드는 움직임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뭐 산초라든지 은쿤쿠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투가 그나마 좀 보여주긴 했는데 첼시 공격진의 전반적인 좀 기량적인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좀 도드라졌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봐도 공격진들이 좀 많이 불균형했죠. 저희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첼시의 지금 공격진이 마두에케, 파머, 잭슨이 모두 빠지면서 굉장히 좀 속도를 내줄 만한, 그리고 기동력을 가져가 줄 만한 선수가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원들로는 계속해서 주고받고 또 움직여주고, 그렇게 쪼개서 들어가는 게 유일한데, 계속해서 선수들의 위치가 고정돼 있다 보니까 공간이 안 생기고, 저도 말씀하신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이제 네투, 산초, 은쿤쿠 이 정도가 한 35분경부터 조금씩 선수들을 플랫폼 삼아서 주고 들어가고 2대1을 받고 하다 보니까 첼시가 조금씩 주도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결국 이 선수들이 이제 로우 블록을 공략하면서 쪼개 들어갈 때 중심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줄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첼시는 그런 선수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서 네투, 산초, 은쿤쿠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마저 좀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비 상대로 좀 피지컬 싸움을 해준다든지 뭐 몸으로 비벼준다든지 배후 공간으로 좀 활발히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준다든지 이런 거를 사실 네투 말고는 이런 움직임이 거의 전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투 자체도 사실 스트라이커로서 뭐 임시 방편적인 기용이지 이 선수가 뭐 플랫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원래 아닙니다. 이 선수도 플랫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을 때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이지 이거는 뭐 은쿤쿠랑 산초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의 부재 속에서 사실 전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좀 많지는 않았고 이 선수들이 아무리 스위칭을 활발히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이번 경기에서 스위칭이 좀 잘 이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마리를 못 찾는 것은 로우 블록 자체가 이제 워낙 깨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는 뭐 잭슨이라든지 마두에케 팔머의 복귀가 좀 간절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 선수들이 복귀하는 것이 충분하지가 않죠. 복귀하고 또 여름에도 또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데려와야지 첼시가 추후 시즌에 로우 블록을 깨는 데 있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좀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전반전이 끝나고 좀 피드백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게 봤던 것이 저희가 사실 이전에도 좀 언급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 산체스가 맨체스터 시티전 좀 실수를 하고 벤치로 잠깐 내려간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잭슨이 부상으로 이탈한 시점이 사실 첼시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위기격인 상황이었잖아요. 왜냐면 전환 상황에서 첼시가 좀 상당히 전반기에 좀 위력적인 팀이었는데 잭슨이랑 마두에케가 빠지면서 동시에 빠지면서 그 전환 상황에서 첼시가 보여줬던 좀 강점이 좀 급감하는 좀 현상이 나타나면서 후반기에 상당히 좀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그것이 이어졌는데 마레스카가 전환 상황에서 강점을 지닌 선수들이 이탈했을 때 꺼내든 하나의 전략이 이제 인공 전환에 대한 의존증을 좀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전환 상황을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상대 팀을 최대한 우리 진영 후방으로 끌어당기고 그 공간을 장악하고 활용하는 식으로 좀 경기 운영을 했었는데 후반전에 마레스카가 바로 좀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스날을 좀 더 후방에서 볼을 머금으면서 아스날을 끌어당기면서 숏패스로 전진 패스를 하면서 이제 좀 전개를 하는 그런 접근을 좀 가져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접근이 이번 경기에서는 좀 더 어울렸다고 봤던 게 네투가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산추라든지 은쿤쿠의 기동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전에 전환 상황에서 첼시가 이렇다 할 만한 상황을 창출하지 못했고 후반전에 오히려 첼시가 의도적으로 아스날을 후방으로 당겼을 때 더욱더 좋은 장면들을 몇 차례 보여줬거든요. 네, 첼시가 또 특히 전반전에는 제가 제가 좀 답답함을 느꼈던 부분인데 이제 코릴이 가운데 있고 바디아실이 왼쪽 그리고 포파나가 오른쪽 이렇게 백스리를 형성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 코릴이 이제 산체스의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빌드업을 하는 장면이 많았어요. 이것의 의도를 좀 보면 빌드업을 할 때 이제 아스날의 그 압박을 좀 분산시키고자 이제 쿠쿠레아를 살짝 완전히 높은 위치까지 올려버리는 게 아니라 살짝 내려서 포파나를 와이드하게 배치하고 코릴과 바디아시를 가운데 놓으면서 좀 백포스러운 빌드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코릴이 계속해서 오른발로 패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계속해서 쫓기면서 산체스까지 쫓기면서 이제 상대를 전혀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든 이후에는 이제 요르겐센이 선발로 나오면서 보여줬던 그런 인공전환의 구조를 조금 더 강화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경기 개인적으로 산체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이 물론 전반전에는 그 인공전환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지시 자체가 후반전에 더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전반전에 산체스가 쓸데없이 롱볼을 좀 많이 시도를 했어요. 심지어 패스 실수도 한 번 있었고 좀 빌드업 역량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스날에게 쓸데없이 좀 점유율을 헌납하는 볼을 헌납하는 좀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네, 산체스가 또 사실 왼쪽 각을 좀 너무 못 보는 게 있어요. 이제 본인에게 압박이 아예 없을 때는 뭐 예전에 산초가 왼쪽에 있었을 때 그쪽으로 긴 볼을 잘 보내주기도 했지만 조금이라도 압박이 들어오고 본인이 조금 물러야 되는 상황이면 오른쪽 긴 공간밖에 보지를 못하면서 킥을 해도 문제고 이제 킥을 안 해도 될 상황에서도 계속 킥을 하면서 조금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또 특히 전반전에는 코릴 같은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6번들의 움직임이 선행되어서 이제 상대의 미드필더 공격 라인을 좀 끌어들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 또 라비아랑 귀스토가 굉장히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임스의 또 6번으로 배치했을 때 단점도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임스 미드필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임스의 미드필더 기용의 장점은 제임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가진 위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수비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좀 빈 공간을 메꿔주고 또 수비 경합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또 본인이 가진 피지컬적인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첼시 스쿼드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때 제임스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부분이 중앙에서 포지셔닝을 아직 제대로 못 잡아요. 그러면서 볼을 주고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물론 전보다는 자연스러워졌고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심지어 아스톤 빌라전에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스날의 압박 강도를 생각했을 때 제임스의 포지셔닝과 제임스의 판단은 좀 아쉬웠습니다. 네. 네, 제임스가 사실 이번 경기에서는
좀 수비적으로 기여를 하고 또 길게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킥을 하면서 그런 면에서 이제 공수에 관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사실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물론 그 후방에서 이제 후방으로 빠졌을 때 제임스가 롱킥으로 좋은 장면을 몇 번 만들기도 했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임스의 강점인데 사실 그 포켓 플레이라고 하죠. 그 상대 공격수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서 그 공간에서 머물면서 수비수 등 뒤로 움직이면서 볼을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그런 일련의 플레이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그런 간단한 플레이를 수행함으로써 상대 수비에 좀 균열을 만들면서 빌드업 루트를 개척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임스가 계속 후방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좀 의도적으로 선수 간의 스위칭을 좀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런 또 스위칭 과정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졌냐?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제임스가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에 대한 그런 숙련도가 조금은 더 올라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제임스를 미드필더에 기용하는 것은 뭐 수비적인 이점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공격적인 그런 재능을 와이드 센터백에서보다 조금 더 살리기 위함인 게 클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빨리 라비아가 복귀해주는 걸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심지어 라비아가 후반 막판에 들어와서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라비아 선수가 좀 장기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레스카 축구에 대한 이해도를 가장 잘하는 선수는 팀 내에서 뭐 엔조, 라비아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라비아 얘기도 이제 할 텐데 주 후반기에 지금 이제 경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후반기를 좀 잘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또 라비아 선수, 또 리스 제임스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그 인공 전환이 좀 되기 시작했을 때 뭐 사실 인공 전환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냥 어떻게 말하면 좀 쇼패스 빌드업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후방에서 상대를 끌어당기고 쇼패스 전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후반 57분쯤 좀 괜찮은 시퀀스가 있어요. 센터백들이 좀 볼을 주고 받다가 전방으로 이제 넘겨주고 엔조가 받고 돌아서 네투에게 한 번에 찔러주고 또 네투가 그걸 슈팅으로 연결시키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겁니다. 지금 첼시가 취할 수 있는 공격 루트는 상당히 한정적인데 이런 장면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어요. 네, 첼시가 사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높은 위치에서 박스 장악력이나 개인 능력으로 균열을 만들어줄 선수도 부족하고 또 아예 속공으로 전환을 했을 때 네트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속도를 내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좀 주요했는데 사실 전반보다 후반전에 피드백이 많이 되어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마레스카가 사실 뭐 듀스버리 홀이나 타이리크 조지 일반적으로 리그 경기에서 잘 쓰지 않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잘 활용하지 않는 선수들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볼을 탈취하고 나서는 5명으로 공격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동력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은쿤쿠랑 산초보다 듀스버리 홀이나 타이리크 조지가 조금 팀 내에서 이제 위상이라든지 위치가 조금 떨어지는 선수들이지만 기동력이라는 측면에서 이 두 선수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마레스카가 좀 기존에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게 교체 카드를 좀 꺼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비스토도 마찬가지겠죠. 네, 후반전에. 아까 또 지적한 부분이 지금 맨투맨이랑 지역 방어의 혼합인데 약간 이도저도 아닌 좀 느낌이 됐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센터백이 보수적으로 압박을 한 것은 뭐 그 경기의 플랜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내려섰으면 좀 중원에서 좀 미드블럭에서 보호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개개인 차원에서 마킹 미스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등 뒤를 보는 수비 미스, 뭐 카이스도나 포파나도 이런 실수가 좀 있었고 엔조도 너무 쉽게 상대 선수들의 좀 전진을 허용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맨투맨 압박의 핵심은 이제 상대 선수의 스위칭이 어떻게 반응하냐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좀 일련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첼시가 좀 상대에게 어느 정도 주도권을 허용하는 양상이 시즌 내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물론 첼시가 볼을 쥐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은 좀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마레스카가 또 굉장히 또 주전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를 보면은 볼을 소유하고 주도권을 가져가는 또 축구는 굉장히 잘 하잖아요. 어느 정도 가려질 수 있는 단점이긴 하지만 첼시가 더 완성도 있는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미드블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팀 차원에서의 조직력이 더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전방 압박 시에 카이세도와 제임스의 위치 선정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경기였어요. 뭐
맨투맨을 하면서도 지역에 대한 커버가 가능한 위치를 설정하는 게 수비형 미드필더들에게 굉장히 요구되는 능력인데 이제 센터백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높은 위치까지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마크맨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설정을 하면서 또 중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선수가 좀 많이 끌려다니면서 사실상 첼시가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센터백 앞 공간이 너무 광활하게 벌어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전방에서도 이제 잭슨이 없을 때 압박의 선봉장 역할을 누가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 잭슨이 돌아오면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은쿤쿠나 산초 이런 선수들은 압박에 대해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이제 특히 은쿤쿠 같은 경우에는 마레스카 축구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있지만 이 전방에서 상대 선수가 스위칭을 할 때 멘트 체인지를 아예 못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악을 해서 지금 압박을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지 들어가면 안 될 타이밍인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히 들어야 되는데 마레스카도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확실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은쿵쿠와 산초 같은 선수들은 지금 시즌 내내 이거를 계속 못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분명히 첼시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개개인 선수들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볼까요? 뭐 흡비차님이 이번 경기에서 좀 인상 깊게 봤던 선수라든지 아니면 좀 비판할 내용이 있다면. 저는 이제 웹스터님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산체스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산체스가 맨시티전 큰 실수를 하면서 주전에서 내려가고 계속해서 좀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리그 경기에서 다시금 선발 자리를 차지하면서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나 했는데 첼시가 후방의 숫자를 많이 배치해서 패스 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긴 볼을 고집하는 것 그리고 박스 안에서도 계속해서 볼 처리가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어요. 분명 위치 선정도 좀 불안했고요. 이제 산체스 우르겐센 체제로 최소한 이번 시즌까지는 끝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마레스카는 다시 좀 골치가 아파질 것 같습니다. 일단 골키퍼라는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팀의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많이 올라왔다는 가정하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포지션은 또 아니거든요. 그 기조에 맞는 역할만 좀 해주면. 산체스는 기존에 좀 기조에 많은 역할을 해주었지만 좀 기량적인 실수가 좀 아쉬웠던 선수라면 이번 경기에서는 이 기조에서 본인이 맡아줘야 될 역할조차도 수행하지 못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어요. 첼시가 후방으로 무게중심을 빼서 빌드업을 하면 롱볼을 고수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하지만 본인의 떨어지는 테크닉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혹은 좀 실수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볼을 좀 성의 없이 처리하고 롱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롱볼로 처리하면서 소유권을 헌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산체스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경기 뭐 수비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잖아요. 크로스를 허용하고 또 크로스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서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공중볼 처리 능력에 있어서의 강점도 보여주지 못한 경기였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스러운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방 선수들부터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저는 포파나 선수가 최근 부상 복귀 후에 폼이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이 선수가 무결점 활약, 만점 활약을 보여주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고군분투해줬던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포파나가 복귀한 후에 확실히 조금 첼시가 이제 개선된 모습이 있고 사실 좀 위험한 장면도 있었잖아요. 라이스에게 태클을 하면서 이제 발바닥이 들어가서 이제 좀 불필요한 동작을 하면서 이제 레드카드도 받을 뻔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포파나가 첼시 후방의 안정화를 좀 도와줬고 이제 포파나의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이 선수가 센터백이잖아요. 센터백인데도 풀백처럼 수비하는 게 어느 정도 또 가능한 선수잖아요. 윙어들과 1대1로 맞서도 어느 정도 밀리지 않고 순발력과 민첩성을 이용한 수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포파나가 지금 부상만 없이 계속 해준다면 남은 시즌을 첼시가 치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 공격수랑 1대1 상황으로 매치업이 됐을 때 가장 믿을 만한 수비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중요한 뭐 크로스 블록이라든지 방어를 좀 해줬던 경기였고, 지속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신체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다행히 선수의 신체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나가는 옵션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후방에서 운반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 뭐 아치안퐁을 언급했지만 사실 아치안퐁은 지금 이제 유망주고 경기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쿠쿠레아가 뭐 쿠쿠레아 얘기도 하겠지만 저는 쿠쿠레아가 이번 시즌 활약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툴이 좀 제한적인 선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 선수는 빌드업 상황에서 운반이 아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후방에서 전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쿠쿠레아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포파나는 확실히 폭발적인 그런 스피드, 또 긴 다리, 긴 보폭을 활용한 드리블로 좀 후방에서 전방으로 올라오는데 좀 간헐적으로 기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스날전에서도 또 좋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포파나가 들어오면서 또 얻을 수 있는 장점이고, 이제 콜이라고 바디아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바디아실이 초반에 좀 너무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압박에 좀 허둥대면서 좀 긴 패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좀 무리하게 중원으로 패스를 집어넣다가 소유권을 많이 내준 장면도 있었고, 분명 이 선수가 좀 오랜 기간 경기장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매치핏이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첼시가 또 리그에서 적중감으로 내보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바디아실 같은 경우는 뭐 경기 감각이라든지 그런 멘탈적인 요소에 있어서 좀 좌우 그런 영향을 받는 선수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포파나처럼 부상 복귀해서 바로 좀 활약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선수가 그렇진 못하잖아요. 바디아실 같은 경우는 좀 장기간 빠져 있기도 했고, 또 이 선수 멘탈 자체가 사실 본인이 실수를 했을 때 좀 플레이가 위축이 되고 좀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는 선수인데, 이번 경기 전반전은 아쉬웠어요. 하지만 후반전에 점점 몸이 풀리고 본인의 리듬이 올라오면서 또 후반전에는 나름 또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 볼을 머금어주고 방출하는 타이밍을 잘 아는 선수이고, 또 왼발로 라인을 깨는 패스를 또 구사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후반전에 마레스카가 좀 숏패스와 인공 전환 그런 좀 접근을 주문했을 때 이걸 좀 어느 정도 잘 이행해준 선수가 바디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코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릴이 전반 초반에는 계속해서 백포의 오른쪽 센터백에 있으면서 빌드업을 할 때 계속해서 오른발로 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좀 강제됐잖아요. 그때는 코릴도 조금 쫓기듯이 볼을 차다가 다시금 좀 가운데로 들어와서 본인이 주도하는 빌드업을 했을 때는 그나마 첼시 후방에서 라인을 깨는 패스를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뭐 코릴은 사실 뭐 아쉬웠던 부분은 딱히 없었어요. 굉장히 경기를 좀 실수 없이 잘 치룬 경기였는데, 어쨌든 실점 장면이 세트피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는 물론 아스날에게 기회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실점을 안 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고, 중앙 센터백으로 사실 왼발 선수를 많이 안 쓰잖아요. 그 이유는 중앙 센터백은 양발을 굉장히 잘 써야 되는데 오른발잡이에 비해서 왼발잡이는 양발을 활용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감독들이 왼발잡이를 중앙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코릴이 중앙 센터백 역할에 적응을 하려면 분명히 오른발을 사용하는 빈도라든지 오른발의 역량을 좀 끌어올려야겠습니다. 물론 코릴은 중앙 센터백, 측면 센터백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첼시에서 자리가 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이 선수가 중앙 센터백으로 자리 잡고 싶으면 분명 오른발 활용에 있어서 좀 개선이 있어야 되겠고, 또 장기적으로 첼시가 코릴의 포지션을 어떻게, 코릴의 역할을 어떻게 또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첼시 센터백의 영입 방향에 또 영향이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쿠쿠레아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쿠쿠레아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맡긴 했죠. 그러나 저는 이번 경기 쿠쿠레아의 좀 수비적인 면에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첼시가 계속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쿠쿠레아가 지역 방어를 하는 상황에서 너무 좀 쉽게 덤비고 본인의 뒤에 있는 선수를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전반전에도 마르티넬리와 계속해서 매치업이 됐는데, 이제 마르티넬리를 좀 마크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끌려나가서 외데고르나 팀버에게 압박을 하다가 마르티넬리에게 공간을 내주는 이런 판단들이 많아서,
사실 첼시가 전반전에 좀 고전했던 장면들이 거의 다 왼쪽에서 나왔던 것도 한 쿠쿠레아의 이런 단점이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쿠쿠레아가 지속적으로 올 시즌 내내 상대 팀의 타겟이 되고 있어요. 뭐 공중볼이든지 상대가 우측을 좀 의도적으로 공략을 할 때는 쿠쿠레아를 공략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선수가 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수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파헤쳐 보면 수비적으로 상당한 단점을 갖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올 시즌 활약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 선수가 미드필더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런 미드필더적인 특성이 또 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측면 수비에 있어서 쿠쿠레아 활용에는 분명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첼시가 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쿠쿠레아 선수를 첼시 장기 플랜 핵심 자원으로 간주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쿠쿠레아가 좀 성장 개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쿠쿠레아의 자리 역시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뭐 경합, 세컨볼, 활동량, 공간 커버에 있어서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선수가 후방 자원으로서 특히 이제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역압박 태세를 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고 있고, 또 공격 상황에서는 오프 더 볼 역할로 또 첼시 선수들에게 또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후방 자원이라는 것은 결국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의 기량, 어느 정도의 좀 본인의 좀 특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쿠쿠레아 선수는 물론 이제 땅볼로 깔아차는 이제 라인을 깨는 패스는 어느 정도 구사를 하지만 뭐 롱볼이라든지 좀 사정거리가 긴 패스 혹은 본인이 직접 볼을 몰고 운반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다 할 장점이 없기 때문에 후방 자원으로서의 좀 온더볼 역량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삼선 미드필더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제임스와 카이세도가 두블란치로 나왔고, 뭐 후반전에는 라비아, 귀스토 같은 선수가 또 투입이 되기도 했는데, 제임스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임스는 저희가 지난번에 영상도 촬영을 했지만, 이번 경기는 확실히 그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위치를 또 잡고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볼을 주고 받는 그런 미드필더에게 요구되는 움직임을 좀 잘 가져가지 못하면서 첼시 후방이 굉장히 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또 역할을 했습니다. 뭐 아스톤 빌라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또 보여줬고, 하지만 또 아스날이랑 아스톤 빌라의 체급이 또 다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 코펜하겐전 원정 경기 16강 컨퍼런스 리그 같은 경기에서는 또 제임스가 사실상 뭐 6번이긴 했지만 또 간헐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로 올라오면서 이제 박스를 어느 정도 타격하는 역할도 좀 맡았거든요. 득점까지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좀 완전한 삼선 역할로 좀 볼 수 있었고, 또 아스날이라는 또 강팀을 상대로 본인이 미드필더적인 역할을 좀 잘 해줬어야 되는 경기였는데 전반전에 특히 조금 애를 먹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공수 양면에서. 그러면서 좀 본인에게 볼이 안 오다 보니까 좀 후방으로 후퇴해서 볼을 잡으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런 상황에서 첼시의 스위칭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고 이것이 사전에 약속된 장면이었으면 또 좋은 장면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제임스가 후방으로 빠졌을 때 그런 포지션 스위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냐? 또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좀 빌드업이 답답해지고 카이세도가 어느 정도 고립이 되고 전반적으로 삼선에서 빌드업이 꽉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또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임스가 가져다 준 장점은 좀 제가 이번 경기에서 본 것 중에는 첼시의 후방이 좀 흐트러진 상황에서 이제 포파나와 코리를 위치를 못 잡고 있는데 제임스가 내려와서 풀백 역할과 센터백 역할을 간헐적으로 해주는 장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장면에서는 카이세도나 라비아보다 제임스가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가 아직까지는 물론 첼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지역 방어와 맨투맨 방어로 전환되는 상황에서의 좀 위치 선정이 좀 애매하고,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맨투맨 압박을 할 때 좀 지역을 지키고 있다가 지역 방어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라이스에게 딸려가면서 중앙에 계속 카이세도 혼자만 남겨있는 상황이 좀 많았어요. 이런 부분은 제임스가 장기적으로 또 미드필더에서 어느 정도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개선돼야 되는 점입니다. 카이세도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좀 인상 깊었어요. 그나마 좀 제 역할을 해준 선수라고 보고, 물론 등 뒤로 확인을 못한다든지 그런 지역 또 맨투맨 혼합 이런 과정에서 그걸 오가는 과정에서 카이세도 역시 좀 헤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본적으로 카이세도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제 온더볼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키핑 능력, 또 패스 전개 능력을 좀 잘 보여줬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좀 이기고 싶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팀 스피릿이 조금 처진 경기였는데 카이스도가 그나마 좀 몸싸움도 해주고 좀 선수들도 좀 밀면서 상대 선수들 밀면서 몸싸움도 좀 하고 좀 으쌰으쌰하면서 좀 이기고 싶은 그런 열망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카이세도가 어느 정도의 좀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준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말하지만 카이세도는 프로필 자체가 원볼란치 혹은 6번을 맡기에는 조금 부적합해요. 부적합하다기보다는 물론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잘 소화는 할 수 있는 선수이지만 이 선수의 역량을 좀 최대치로 활용을 하려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하고 그 선수 옆에 기용을 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라비아라든지 제임스 같은 파트너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지속해서 얘기하는 산투스 선수가 또 이런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카이세도가 제임스와 같이 나와서 오늘 아주 좋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멘탈적인 측면에서 카이세도가 어느 정도의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안정적인 또 전개 능력으로 그래도 후반전에 좀 인공 전환 짧은 패스 빌드업에 있어서 첼시가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카이세도가 기존의 모습을 잘 보여줬고 또 제임스도 전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분발을 하면서 첼시가 그나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선 윙어들 그리고 미드필더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소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 엔소는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기보다는 좀 너무 고군분투를 좀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신체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가브리엘이나 살리바와 계속해서 경합을 해줘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런 장면에서도 또 뭐 산체스의 킥을 이제 살리바가 처리하려던 볼을 탈취해서 슈팅으로 이어가는 등 좀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엔조 같은 경우는 뭐 엔조의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뭐 이선 기용이냐 삼선 기용이냐 이것보다는 뭐 주변 선수들의 배치 혹은 그 기용의 맥락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일단 지금 전방에 좀 상대 수비수들과 싸워줄 수 있는 포워드가 있고 엔조에게 공간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다면은 엔조의 퍼포먼스는 분명히 더 좋아졌을 수 있겠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 네투였거든요. 그리고 네투는 그 역할을 못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엔조가 지난 시즌 포체티노 밑에서 보여줬던 그 상대 센터백이랑 등지는 역할을 좀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됐던 경기였어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엔조에게 좋지 못한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엔조의 이선 기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좀 가능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첼시의 포워드 구성, 포워드 영입 방향에 따라서 엔조의 전진 기용은 계속해서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엔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이 엔조가 앞으로 올라갔을 때 공간을 찾고 또 포켓 공간에서 본인이 보여주는 그런 판단이라든지 그런 패싱력, 기술의 장점은 분명 갖추고 있는 선수이지만 이 선수가 압박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발을 뻗는다든지 상대의 좀 전진을 허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엔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있었어요. 뭐 상대 선수들이 이제 볼을 잡고 있을 때 너무 쉽게 발을 뻗는다든지 도전을 하면서 너무 쉽게 이제 상대 전진을 허용하는 그런 장면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압박을 좀 한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좀 팀 차원에서의 압박을 좀 본인이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뭐 갤러그라든지 뭐 첼시에 있었던 마운트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던 부분이잖아요. 엔조도 마찬가지로 엔진이라든지 투지가 좋은 선수이기는 하지만 그런 압박에 대한 이해도 혹은 그 수비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더 좋아질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제 산초와 은쿤쿠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선수는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물론 산초와 은쿤쿠 선수도 본인들이 좀 기동력을 가지고 속도를 내줘야 되는 상황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선수 없이.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또 그런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물론 은쿤쿠와 산초가 전방에서 그나마 좀 볼을 소유해주고 템포를 잡아주는 데는 일조를 했지만 이제 또 본인들의 장점을 살릴 만한 판이 깔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경기 은쿤쿠와 산초가 보여준 모습은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동시에 생각해보면 산초랑 은kun쿠는 특히 산초 같은 경우는 특정한 맥락에서 잘하는 선수이잖아요.
주변에 러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동력을 바탕으로 공간을 파줄 선수가 있을 때 좀 잘하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사실 네투 한 명이었잖아요. 뭐 엔조라든지 쿠쿠레야, 뭐 카이세도, 리스 제임스가 이걸 해줄 수가 없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산초랑 은kun쿠는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방 자원이 없다시피 한 경기였는데 근데 산초가 어쨌든 본인이 좀 해줄 수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인이 잘할 수 없는 환경이더라도 그렇다고 퍼포먼스를 이렇게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게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런 국면과 맥락을 가리지 않고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였다면 사실 메뉴에서 첼시로 오지 않았겠죠. 애초에 이런 약점을 지닌 선수였고 이 선수가 장점이 있고 그런 장점이 좀 첼시가 좀 잘할 때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데려온 선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초는 애초에 제한적인 선수였고 본인이 활약할 수 있는 판이 깔려져 있지 않았을 때는 이번 경기처럼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산초랑 은kun쿠가 적어도 볼 소유에 있어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전방에서 볼을 소유하고 좀 쪼개 들어가는 그런 시도를 좀 했던 선수들이에요. 그나마 이런 점들이 분명히 좀 전방에서의 기동력이라든지 좀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갖춰진다면 그것이 좀 장점으로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두 선수들은 결국 첼시의 부상자들이 복귀를 했을 때 다시금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번 경기 활약은 조금 아쉬웠지만 산초 같은 경우에는 또 전반기에 뭐 쿠크레아와 엔소와 함께 왼쪽에 배치됐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 대한 좀 평가는 조금 미뤄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들의 뭐 팀에서의 장기적인 입지가 그렇게 뭐 전망이 밝다고 보지는 않아요. 특히 은kun쿠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떠날 뻔도 했고 산초 같은 경우도 뭐 사실 팀에서 전반기에 퍼포먼스가 준수했지만 이 선수가 과연 첼시가 요구하는 수준인가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더 좋은 선수는 찾아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은쿤쿠 같은 경우도 뭐 물론 꼴찌 팀 상대이긴 했지만 사우샘튼전에서 뭐 어느 정도의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 뭐 네투라든지 파머가 선발로 나왔고 또 인버티드 풀백 활용으로 인해서 좀 공격진의 숫자가 많이 투입되었을 때 은쿤쿠 역시 주변 동료를 활용하면서 좀 공격 시퀀스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산초랑 은쿤쿠도 후반기에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면 또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 선수들의 장기적인 입지에 관해서는 그건 또 아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이번 후반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남은 또 몇 경기 이 선수들이 또 잘 해주는 것이 첼시 입장에서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뭐 네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군분투를 해줬죠, 그죠? 네, 네투도 좀 정말 어려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제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경합 능력과 이제 1대1 수비 능력이 가장 좋은 선수들이 또 아스날의 수비진들인데 이 선수들을 거의 혼자 상대하면서 좀 많은 힘든 역할을 소화해줬고 또 특히 역습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네토 혼자만 남겨져 있고 네토가 볼을 잡았을 때 주변에 아스날 선수들이 4-5명씩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자주 연출이 됐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볼을 잘 소유해줬고 네토도 사실 첼시가 이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속공 루트였기 때문에 혼자서 뭘 해줘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강제됐던 것은 좀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좀 본인이 많은 짐을 또 짊어진 경기였고 사실 네투가 첼시에서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특성은 첼시 선수단에서 유일하게 원맨 역습이 가능하다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울버햄튼에서도 네투가 상당히 자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앞에서 그냥 다수의 수비수들을 상대하면서 역습을 그러니까 팀의 진영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좀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해줬어요. 그래서 전 네투 선수에 대한 비판보다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 그런 원맨으로 역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볼을 지켜주고 또 동료에게 연결해주고 이런 좀 역할을 잘 수행해줬고 등지는 상황에서의 좀 모습은 많이 아쉬웠지만 동시에 이거는 네투가 애초에 좀 잘하지 못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스트라이커도 또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살리바와 대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데 또 윙어 출신 네투가 이거를 잘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역할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행한 역할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또 은쿤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수비적인 측면에서 기동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산초랑 은쿤쿠가 같이 나오게 된다면 보여주는 문제점인데 이 선수들이 같이 기용됐을 때 주변에서 수비를 잘 해주지 못한다면은 사실 팀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고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는 엔조도 수비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줬고 또 제임스나 카이세도 마저도 또 맨투맨 마킹, 지역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첼시의 지금 팀 차원에서의 조직력, 그런 단단함이 많이 아쉬웠던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듀스버리 홀이랑 타이리크 조지 얘기도 조금 해보죠. 이 선수들이 그래도 팀 차원에서 봤을 때 또 기동력이라든지 또 활동량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네, 첼시가 이제 지고 있던 상황에서 맥락상 사실 첼시가 마레스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의한 카드가 듀스버리올과 조지였습니다. 이 두 선수는 뭐 이렇다 할 장면을 많이 만든 건 아니지만 확실히 들어와서 은쿤쿠와 산초가 보여주지 못했던 기동력을 보여주면서 좀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구스토랑 토신도 그래도 의지는 보여줬어요. 뭐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 싶겠지만은 그래도 첼시 이번 경기 선발 라인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축에 속하는데 후반전에 에너지를 올려서 어떻게든 동점이라도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했지만 뭐 이렇다 할 결과물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라비아 선수가 그래도 좀 샤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번 경기에 뭐 몇 안 되는 소득이 아니었나 싶고요. 라비아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전반기에도 중요했고 첼시 경기력이 좋았을 때를 보면 라비아 선수가 있었습니다. 라비아가 후방에서 볼 줄기를 잡아주고 엔조가 전방에서 경기를 조립해줄 때 첼시는 상당히 좋은 팀이죠. 하지만 라비아 선수의 부재로 인해서 첼시는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단조로운 모습을 보여줬고 라비아의 복귀가 첼시가 후반기를 치르고 또 첼시가 과연 챔피언스리그 자리를 수성할 수 있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부상 굉장히 한 3달간 못 나오다가 이제 나온 경기인데 그런 것 치고는 매치핏이 굉장히 괜찮아 보였어요. 이제 다가오는 토트넘전부터 경기를 플레잉 타임을 좀 더 부여받게 될 텐데 라비아 선수는 또 컨퍼런스 리그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리그에서 좀 주전으로 활약을 해주면서 첼시의 순위를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스날전 상당히 실망스러운 경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킹 포인트는 뭐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 선수들의 뭐 활약을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첼시가 어느 부분에서 미숙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발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제시를 했는데요. 토트넘전 경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첼시가 후반기에 정말 제대로 반등을 해서 그래도 이번 아스날 경기 전까지만 해도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아스날 경기를 패배하는 것이 사실 첼시에게 있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결과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또 아스날이 애초에 체급이 높은 팀이기도 하고 첼시는 지금 이제 성장하는 팀이니까 최근에 좋은 흐름을 다시 되살려서 또 토트넘전에 또 좋은 기세로 또 이제 돌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국대 주간이 좀 껴있었는데 국대 주간 동안 또 첼시 핵심 선수들 라비아는 이미 복귀를 했고 또 파머, 잭슨, 마두에케까지 이제 복귀를 하면서 첼시 스쿼드가 이제 완전체가 됐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선수들의 복귀 타이밍이 지금 정말 정말 좋아요. 네, 첼시가 이제 굉장히 선수들이 특히 공격진에서 많이 빠지면서 사실 12월부터 첼시가 겪었던 부진에는 수비 선수들 그리고 미드필더 선수들의 부재가 좀 큰 역할을 차지했고 또 그 선수들이 복귀하는 시점에는 공격진 선수들이 빠지면서 굉장히 잇몸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 기우 선수 그리고 뭐 2군에 있던 켈리만 선수를 제외하면 그리고 무드리까지 이 세 선수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가 다 1군 스쿼드에 복귀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또 첼시가 강팀을 연전으로 상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복귀 정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첼시의 스쿼드 불균형을 생각했을 때 지금 파머만큼이나 중요한 게 포파나랑 잭슨이거든요.
그리고 마도에케도 전반기에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라비아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마레스카 체제에서. 이 선수들이 모두 복귀했다는 것은 사실 후반기를 상당히 좀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승점 3점을 반드시 챙겨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경기도 또 리뷰를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아스날전 리뷰 마치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스터 저는 헤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